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십니까.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결자 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결자 해지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 잘 실행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 현실이죠. 문제는 다른 사람이 저질렀는데 수습은 내가 해야 하는 상황이 살다 보면 한두 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큰 문제가 나에게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사전에 잘 예방하는 지혜도 필요할 겁니다. 네, 오늘 이런 지혜를 배우는 시간인데요. 법률 상담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결자 해지 평상시에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이 들어보고 또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렇죠. 네. 문제가 있었으면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잘 찾아야 되고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렇게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회피하려 하고. 네. 그래서 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질문도 또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8월에 일반 음식점을 오픈했고 투자자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입 배분, 2년간의 운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음식점은 오픈해서 잘 운영이 되어서 순수익 600만 원이 났습니다. 그런데 투자자와 저 사이에 음식점 운영에 대한 견해차로 생긴 문제로 인해서 가게 운영을 한 달여간 중단하게 됐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에 계약을 중단하거나 해지한다는 내용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를 무시하고 투자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겨주겠다며 가게를 아예 비워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로 저는 실직자가 되었고 투자자에게 배상금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투자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며 그냥 저에게 나가라고만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소송을 진행한다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상담 내용을 남기셨는데요. 네네. 네, 많이 억울하실 것 같아요. 예, 순수익도 맞습니다. 나고 네네. 했는데 네. 그게 성이 안 찼나요? 그냥 넘겨주기에는 제 생각에는 투자자가 성이 안 찼다기보다는 너무 큰 욕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요즘 같은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네. 순수익이 600만 원이 났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상당한 수익인 것 같습니다. 잘한 거죠. 예, 네. 정말 잘하는 거죠. 네.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 기준으로 600만 원이면 네. 많은 수익이라고 보이는데요. 아마 네. 좀 그런 부분이 욕심이 났던 것이 아닌가라고 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런 경우에 거의 일방적인 해고라고 봐야 되는 거고 계약 해지인데 네네.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드리는 게 저희 역할인 것 같고요. 네.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먼저 계약서는 작성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계약서 내용 중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건데요. 이제 계약이 중간에 해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손해배상 문제가 생긴다면 그 경우에 가장 먼저 검토해야 될 것이 계약서입니다. 네. 어떤 법령이나 판례보다도 계약서를 기준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 예, 결국 법원에서도 계약서에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예. 예, 계약서에 없는 내용들은 일반법, 뭐 민법이라든지 상법 이런 걸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계약서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당연히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후에 분쟁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긴 하지만 네. 그 비용은 사실 추후에 나중에 발생하는 그런 법률적인 분쟁 비용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수준일 것입니다. 네. 혐의로 막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래로 막을 수도 없는 상황에까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예, 미연에 꼼꼼하게 잘 검토하고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이 정도면 계약서가 큰 문제 없겠다라고 일반인의 눈으로 네. 바라보고 쓰면은 네.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전문가가 좀 검토하는 것들이 네네. 필요하군요. 사실 계약서는 문구 하나하나
단어 하나, 글자 한 글자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단어 하나가 추후에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이 필요한데요. 네. 계약 당사자들은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용어 자체도 익숙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네. 이 단어가 나중에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형사라든지 민사라든지 소송을 한 경험이 별로 없으실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쉽지가 않으신 거죠. 제 주변에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채권자, 채무자 이거를 네. 한문으로 써가지고 네네.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걸로 써버린 거로 돼서 네네. 나중에 그게 이제 법적인 소송이 들어가게 됐고, 물론 그분은 상대측이 그동안 너무 많은 사기를 쳐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참작이 돼서 승소하긴 했는데, 네네. 한문으로 막 써놓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믿고 그냥 썼는데 네. 채권자가 채무자로 이게 아. 바뀐 거죠. 그래서 그랬었군요. 네, 그런 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으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받고 검토를 네. 한 상태에서 계약서가 작성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쟁점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긴 하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땐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내용이 정확하지 않게 그리고 좀 부실하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계약서에 보면 수입 배분이라든가 계약 기간, 그다음에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는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결정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중도 계약 중단, 해지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네. 보통 이제 동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처음에 출발을 할 때 투자 계약을 할 때 장밋빛 전망을 하고서 네, 계약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예, 사업이 잘 될 것을 생각하고 예상하고서 네.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당연히 사업이 잘 될 것만 예상을 하시고서 사업이 안 됐을 경우를 계약서 조항에 넣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니까. 맞습니다. 결국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뭔가 중간에 뭔가 변수가 발생했을 때 그때 결국은 계약서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오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담겨져 있는 부분이 없어서 좀 문제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소송이 가능할 것이냐를 여쭤보셨는데요. 네, 예, 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계약서에는 해지나 중단 내용은 없긴 없지만 네, 이런 경우에는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겠죠. 민법에는 계약 해지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상대방이 계약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행 네. 지체에 대해서 최고를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나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셨던 분이 일방적으로 이제 가게를 그만하라고 이제 가게를 비워달라고 통보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의뢰인 같은 경우에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으시다고 하면 네, 투자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인데 어느 정도 배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구체적으로 법에서 딱 정해져 있는 손해배상 금액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 예를 들자면 지금 순수익이 6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순수익이 손해배상 금액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벌 수 있는 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에 그 금액이 배상금이 될 수 있느냐. 계약 기간이 있을 테니까요. 네네. 네, 법률적으로는 규정이 딱 얼마만큼까지가 이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결국은 법원의 판단인 것이죠. 아, 법원의 판단이라는 거는 원고, 피고,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는 투자자와 의뢰인 사이에서 각자 주장하고 또 증명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순수익이 600만 원이 이제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오픈을 잘해서 지금 운영을 했던 기간까지는 지금 한 달 정도 되셨네요. 네. 한 달 만에 중단하게 된 것인데 한 달 동안 순수익이 600만 원이면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토탈 이제 2년 동안 계약을 하신 기간인데 그 2년 기간에 대해서 600만 원을 곱해 가지고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들긴 하는데요. 네, 하지만 중간에 이제 계약이 중단됐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민법에서는 지금 손해배상금을 어느 정도로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범위를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393조인데요. 네. 원칙적으로는 통상 손해를 그 한도로 하게 되고요.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특별한 손해까지도 포함해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통상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통상 손해, 특별 손해 좀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민법을 정할 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네. 민법은 말 그대로 일반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구체적인 상황은 사람마다 또 투자자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추상적인 규정으로 이렇게 통상 손해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것이죠. 네. 구체적인 상황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통상 손해는 제가 봤을 때 순수익을 기준으로 일단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년 동안에 대해서 다 남아 있는 기간 이제 앞으로 1년 11개월이 되겠죠. 그렇죠. 그 기간에 대해서 다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미지수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께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제 생각에는요. 아직은 이분 그 음식점 운영에 대해서 이분이 투자자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담 의뢰를 요청하신 분께서는 어떤 귀책 사유는 없어 보여요. 네. 예, 그렇다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 투자 계획이 현재로서는 유효한 것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 계약상 계약의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의뢰인 분께서는 계속해서 영업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그냥 네, 해도 맞습니다. 된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을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 배분을 해주고 네. 자기 몫은 또 자기가 가져가고 네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투자자로부터 어떤 예를 들자면 뭐 대출금이 됐든 예. 아니면 매출에 대해서 어떤 대금을 이제 지불해야 된다라거나 대금 처리를 안 해주면 투자자가 대금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영업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는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귀책 사유가 그러면은 투자자한테 네, 가게 맞습니다. 되는 거죠. 네. 귀책 사유가 투자자한테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증명을 좀 꼼꼼하게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비워라, 다른 일을 할 거다 하면서 네네. 사업장을 정리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이거에 대해서 방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방금 전에 증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를 들자면 뭐 투자자가 말로 했든 아니면은 뭐 메시지를 통해서 했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확보를 해두시고 아, 예. 투자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게 오픈한 지는 한 달밖에 안 되긴 했지만 오픈하기 전부터 아마 준비를 같이 하셨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 준비 과정에서 어떤 상대방, 그러니까 투자자의 어떤 귀책 사유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네. 지금 한번 또 다시 한번 과거의 자료들을 한번 들춰보고서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투자자가 가게를 비워달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건 문서로 하시는 게 좋고요. 아, 예, 뭐 말로 한다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하는 것도 뭐 당연히 증거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네. 만약에 협상이 가능한 여지가 있다면 이제 내용 증명이든 문서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이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과연 이제 문서로서 어떤 통보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네. 한번 재고를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게를 비워달라고 분명하게 통보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제 생각에는 향후에 이제 법률적인 분쟁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이라든가 우편으로 확실하게 또 서류로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변호사님 말씀 잘 새겨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결과가 나온다면 내용도 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들으신 뒤에 계속해서 법률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김보성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종 FM 어린이 합창단 유연우입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폐업과 관련된 내용 다음 질문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해서 폐업한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거래 증거 부족한 경우 법적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년 전에 발생한 거래로 인해 상대방에게 약 2천만 원 정도를 청구하고자 하며 이 문제로 인해 저는 이미 폐업한 상태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거래했던 증거가 부족해서 법적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은 대표자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한 사람은 A씨라고 합니다. 저는 A에게 입금을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거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서 법적 조치를 누구에게 어떻게 취해야 하나 고민됩니다. 라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또 대단히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 먼저 좀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고요. 폐업을 한 상황이시라고 하기 때문에 먼저 네. 안타까움을 전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례 자체는 간단합니다. 물품을 공급하고서 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대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신데 네. 사례는 간단한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네네. 뭐 소송을 하든 뭘 하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은 네, 될 일일 것 같긴 한데 네네. 많이 복잡한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 폐업하신 이 의뢰인 분께서 네. 이제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될지 좀 보이긴 하지만 반대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상대방 입장에서 네.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지 어떻게 자기가 이제 대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될지 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소송은 결국은 공격과 방어입니다. 네. 이 의뢰인 분께서는 일종의 이제 청구를 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입장이신 거고 네. 물품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대방 쪽에서는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인 것이죠. 그렇죠. 소송을 하다 보면 이제 의뢰인 분들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네.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증거인 것이고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시각과 그다음에 네. 법률가의 좀 시각이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상담하러 오셨을 때 본인은 증거가 분명하게 있고 너무나도 많다. 네. 이거는 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네. 증거가 많다고 하시니까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저거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는데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거를 이제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가지고 오시는 것들이 뭐 어떤 종이가 서류가 될 수도 있고 네. 녹음 파일이 될 수 있고 뭐 메시지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면 안타깝게도 이게 법률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사례도 좀 그런 차원에서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증거가 없다고 하시는 것이 이 사건에서는 좀 많이 어려운 큰 문제네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어떤 계약서 네.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 증거가 나올 수도 있고 증거를 찾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품을 공급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공급하시면 영수증을 받거나 아니면 네. 세금 계산서를 끊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확인해봐야 될 거는 세금 계산서인 것 같습니다. 네. 전자세금 계산서가 됐건 네. 종이로 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가 됐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거고요. 영수증도 당연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물건을 보낼 때 뭐 화물 트럭으로 보냈는지 아니면 택배로 보내셨는지 어떤 장소에 갖다 줬고 누가 받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면 나름대로 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택배로 보내셨다면 송장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트럭으로 보내셨다면 그 화물 차주를 불렀을 때 그 차주한테 돈을 줬던 그런 계좌 내역이라든가 네. 그 화물 차주로부터 받았던 내용들 운반하셨던 분 수소문하셔서 네. 그분한테 뭐 문자를 보냈던 내용 예를 들면 어떤 주소로 상대방 주소겠죠. 예. 상대방이 요청한 주소로 언제까지 뭘 배달을 해주세요라고 요청한 그 화물차에게 요청한 그런 문자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부분도 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메일이라든가 카톡 메시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 네. 그다음에 통화 기록 같은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물품을 공급할 때 뭐 이제 직원들 통해서 업무를 하셨다면 네. 직원들의 진술서, 사실 확인서, 아. 직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융 자료가 될 수 있겠죠.
3년 전에 발생한 거래라고 했는데 약 2천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이제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으셨다면, 그러니까 1원도 돈을 받지 않으셨다면 뭐 모르겠지만 중간에 조금이라도 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 자료 같은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계약금이라든지 뭐 중도금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네, 네.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증거를 하나하나 좀 따져 보시면 네. 생각보다는 증거가 좀 더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아니고 어떤 A라는 사람에게 돈을 청구하라 이렇게 네네.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받았다는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렇다면은 맞습니다. 그 네. A 씨에게 정말 청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 거래했던 그 사람한테 청구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이제 네, 네, 맞습니다. 문제네요. 예, 이 부분이 사실 법률적으로 좀 쟁점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네. 예, A 씨한테 청구해야 되는지 상대방인 대표자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복잡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게 지금 소멸시효입니다. 아, 소멸시효. 소멸시효요. 네, 소멸시효 들어보셨겠지만 채권이라고 하죠. 내가 네. 상대방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원칙적으로는 10년입니다. 상식적으로 아.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네. 일반적인 채권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내가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사람한테 청구를 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이 소멸시효가 도과됐다고 대응을 하면 항변을 하면 네. 나의 청구가 기각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일반 채권은 10년인데 상사 채권 그리고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로 규정된 그런 채권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3년 또는 5년이 되는데요. 이 사례가 바로 그런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요. 이거 예. 3년 됐다고 하시는데 걱정되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꼼꼼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3년 전 네. 만약에 3년이 아직 정확하게 지나지는 않았다라고 하시면 하루속히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3년인지 10년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민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상법에 따라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네. 상인들 간의 거래는 상사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5년이 적용되는데요. 네. 다만 또 민법에 정해져 있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면 3년이 적용됩니다. 아. 3년 또는 1년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민법 163조 제6호에 나와 있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민법 163조에 따라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민법에는 또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포기했다라고 보는 그런 법리들이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물품을 공급한 이분 입장을 좀 구제해주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겠죠. 뭐 돈 안 내고 계속 버티면은 네, 맞습니다. 버틴다기보다 좀 이따 줄게요 이렇게 계속 네네. 늦추게 되면은 네네. 그 3년이 또 금방 지나갈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구제를 하기 위해서 소멸시효가 3년이 지나기 전에 중단이 된다거나 네. 아니면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그 상대방 입장에서 어떤 특정한 행위들을 하면 소멸시효가 도과가 됐긴 했지만 내가 그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라고 네. 간주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사례들도 있고요. 오늘 사례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신데 네. 중간에 만약에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조금이라도 받으신 게 있다면 네. 그게 이제 채무의 승인이 돼서 그때 음. 이제 받은 날로부터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날로부터 이제 새로이 3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네. 예, 만약에 지금 3년 전이 아니라 2년 전쯤에 한 10만 원을 물품 대금으로 일부라도 받았다라고 네. 하면 그 기간이 지났던 그 1년 분량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이제 중단돼 버리는 것이고 2년 전부터 해서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 이제 3년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1년의 여유가 남아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계좌 내역을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시고 상대방한테 받았던 대금이 있었는지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한 사람 A한테 대금 청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상대방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람한테 청구를 할 것이냐. 네. 이거는 이제 계약 당사자 확정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PD님께서 봤을 때는 이거를
2천만 원을 A 씨한테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으신지 아니면 대표자한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좀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이야기됐던 대표자에게 받아야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나는 A라는 사람 연락처도 모르고 네네. 그건 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요. 아닌가요? 여기서 갑자기 또 물음표가 생기네요.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답변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진행한 A 씨한테 청구를 해야 될 것이냐, 대표자한테 청구해야 될 것이냐, 이거는 이제 그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흔히들 이제 회사라고 하죠. 주식회사, 뭐 유한회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대방과 거래를 했는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체와 거래를 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법인이었다고 하면 이제 대표자가 누구였는지 상관없이 그리고 실제로 업무를 한 사람이 A 씨였든 B 씨였든 상관없이 그 법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오늘 의뢰인분께서는 그 법인인 보통은 회사 주식회사가 되겠죠. 그 법인이 그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금 청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인 형태가 아니라 그냥 개인 사업체 형태였다고 하면 A 씨도 상대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한편으로는 대표자도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 사업체에 보면 보통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가 적혀 있잖아요. 네. 그 대표자가 아마 오늘은 A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네. 상법에 따르면 이제 대리의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상법 제 48조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네.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오늘은 이제 물품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상행위일 것이고요. 네. A 씨가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긴 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뭐 직원이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이 상대방의 그 대표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했어도 그 행위가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법 규정에 따라서 대표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 A 씨가 상대방의 그 대표자, 개인 사업체의 대표자 동의 없이 무관한 자로서 이런 거래들을 했다고 하면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A 씨 상대로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복잡해질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좀 예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증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약서를 잘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좀 미리미리 잘 확보를 해두시는 거죠. 네. 요즘에는 이제 말로만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아직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령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세금 계산서라든가 영수증 네. 그리고 이제 이메일로 주고받으시면서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물품 대금 얼마, 물품 어떤 물품을 요청하시는지, 뭐 인도 날짜 언제, 대금 지급 날짜 언제 이런 식으로 뭐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로라도 네. 꼼꼼하게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대금을 받아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피해들이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폐업까지 하신 상태인데 네, 네, 좋은 결과가 있길 같이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